어머니,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네요. 저희 부모님 댁에 김치가 다 떨어졌는데 집에 갈 때 갖고 갈게요. 사돈댁에 이 김치는 내가 우리 가족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걸 너희 부모님께 가져가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니? 어머니, 요즘 누가 직접 이렇게 김장을 해요? 부모님께서도 힘드신데 가족끼리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는 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은 벌써 잊은 거야? 어머니, 그건 그때 상황이 그런 거고요. 지금은 부모님께 김치가 필요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화낼 일이냐고? 내가 허리가 끊어질 듯 고생하며 담근 김치를 너희 부모님께 가져가겠다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거니? 너희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킬 생각이 없는 거구나. 엄마, 저희가 알아서 사든가 하려면 돈이라도 좀 주세요. 그럼 장모님도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까지 요구한다고? 이게 너희가 말하는 가족의 모습이야? 어머니,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요? 부모님 댁에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무시한다고 했니? 나는 너희 부모님을 무시한 적 없어. 하지만 니네들 태도는 나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조롱하고 있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할 말은 없네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좀 더 이해심이 있으셨다면 좋았겠네요. 뭐라고? 아니 도대체 아들과 며느리는 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한 걸 들키고도 저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아들 부부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사연 주신 순옥 씨입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사는 68세 장순옥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땅을 일구고 채소를 키우며 매일 자연과 교감하는 삶은 제게 커다란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들 집안 문제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김장김치와 관련된 일로 며느리와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가족 이야기와 이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거나 교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박민수였는데 부지런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저희는 작은 논밭을 가꾸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양말 공장에서 일하고 딸은 결혼 후 타지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더욱 서로 의지하며 농사일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김장철만 되면 가장 바빠졌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에서도 김치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김치를 나누며 마을 어르신들과 웃음을 나누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성실한 성격으로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은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성실함 덕에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결혼 후에는 예쁜 며느리 미진이를 만나 손주 준영이까지 낳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출산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저희 가족은 그럭저럭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김장철이면 아이들과 손주가 내려와 온 가족이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큰 대야의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묻히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주는 조그만 손으로 배추잎에 양념을 묻히며 저와 눈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일이 아니라 가족애를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해부턴가 이런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김장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손주는 어리다는 이유로 집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요즘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매번 사정이 생겨 직접적인 도움커녕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은 이렇게 대량으로 김치를 담그는 집이 별로 없어요라며 무심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니까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저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을 함께하던 남편이 떠나자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농사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년 같이 하던 김장도 이제는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내려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라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김장철마다 보여주는 냉소적인 태도와 무관심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손자 준영이와 놀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삶의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화롭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김장철이 돌아오면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며 온몸이 땀에 젖어가던 그날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겠지만 들어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팔에 하얀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손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김장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다급히 다가가 그녀의 깁스를 살펴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많이 아팠겠구나. 깁스 위로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정말 다쳤구나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어쩐지 이상했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다쳤다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김장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자 서운한 마음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작은 서운함은 제 가슴 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다치다니 하늘도 참 야속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저는 주방에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무거운 배추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배추 절이는 물에 젖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거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빠르게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손목이 그렇게 아프다면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라면 괜한 말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생긴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다시 배추를 뒤집으며 그래, 다쳤다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김장 준비는 밤이 늦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김장 재료로 뒤덮였고 온몸은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깁스를 한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억울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김치를 며느리는 그저 당연하게 받아갈 뿐인가? 그 정성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는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계속 떠오르는 것은 며느리가 깁스를 한 손으로도 빠르게 메시지를 보내던 모습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의심과 억울함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다친 게 맞을까? 만약 다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속이는 이유는 대체 뭘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였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김장을 할 때도 함께 웃으며 힘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며 저와 며느리 사이의 신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김장을 돕지 않은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일이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김장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깁스를 핑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어제부터 자리 잡은 의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아무 말 없이 김장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와의 사이에 생긴 간격을 느꼈습니다. 김장하던 날은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큰 대야에 배추를 절이고 온종일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이라 몸도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주방은 배추와 양념 냄새로 가득 찼고 손끝은 이미 까칠해졌습니다. 혼자서 김장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며느리 미진이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점심쯤이 되자 피곤함이 몰려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은 어쩐지 조용했습니다. 미진이가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조용함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살펴보니 며느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평소 집에 있을 때와 달리 단정하게 외출을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가려는 듯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미진아, 어디 가려고 하는 거니? 갑자기 들린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들썩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내에 다녀오려고요. 급히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어제만 해도 손목을 다쳐 집안일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한 며느리가 이제는 외출하겠다는 말을 꺼내니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그렇게 불편하다던 사람이 정말로 물건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속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손목은 괜찮아진 거야? 외출하려면 아직 무리가 되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온종일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무거운 대야를 옮기며 김장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 때 갑자기 이웃 아주머니가 문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
미진 씨 나가려고요. 순옥 씨는 혼자서 김장 준비하느라 바쁜데 어디 가세요? 갑작스러운 이웃의 물음에 며느리는 멈칫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잠깐 시내에 다녀오려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웃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김장하는 날엔 다 같이 도와야 재미있는데 말이죠. 순옥 씨, 혼자 하니까 힘드시죠? 들으며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김치냉장고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치통을 하나씩 정리하며 손끝은 분주했지만 머릿속은 며느리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김장을 준비하는데 그 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밝은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필요한 걸 좀 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짓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샀다는 건 이해하지만 왜 이런 날 굳이 나갔어야 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마음이 너무 컸던 걸까?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일을 마무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이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오늘의 이 일도 언젠가는 좋은 추억이 될 날이 오겠지. 나도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그날 이후로도 김치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했지만 저는 점차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팔에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저는 애써 그런 기분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쩐 일이니? 손목은 좀 괜찮아졌니?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김장을 못 하셨다는데 제가 김치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과 정성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며 허리가 휘도록 준비했던 김장이 떠오르며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김치를 가져간다고?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 아프시다니 당연히 챙겨야지. 그 말 뒤로는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렵게 꺼낸 부탁이었음을 알기에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정성껏 담근 김치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를 담은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꺼내며 손끝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저를 따라와 한참을 기다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잘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픈 어머니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일 텐데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 가족끼리는 돕는 게 맞지. 하지만 다음에는 미리 말해주면 더 좋겠다. 김치도 우리 집에 필요한 만큼은 남겨야 하니까. 미진은 고개를 숙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채통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돌아서는 며느리의 모습은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냉장고 앞에 서 있던 제게 이웃집 아주머니가 들렀습니다. 이웃, 아이고, 장순옥 씨, 요즘 며느리가 김장 안 도와준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친정부모가 아프다면서 김치도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어찌 그리 싹싹한지 모르겠네.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옥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이런 말이 며느리를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을 지날 때마다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마주치는 이웃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하거나 수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를 마주칠 때마다 들리는 낮은 목소리와 속삭임은 점점 저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들르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웃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장순옥 씨, 정말 고생 많으셔. 근데 들었어? 며느리가 김장하러 내려왔던데 그런 애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 그런 얘기 나도 들었어. 손목을 다쳤다더니 김장까지 돕고 돈까지 주고 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돈을 줬다고? 그런 적은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난 걸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그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싹싹해. 그러게 말이야. 김장하느라 그렇게 고생하고 시댁도 챙기고 말이야.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김장을 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험담을 한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무심코 그런 말을 한 걸까? 집에 도착한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가내던 손길도 멈췄고 머릿속은 온통 이웃들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김치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전달하기는커녕 왜 이런 오해로 돌아오는 걸까? 그날 저녁 며느리가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 한편에서 쌓여있던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편안하게 웃으며 들어오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미진아, 요즘 마을에서 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 내가 김장도 잘 도와주고 나한테 돈까지 주고 갔다던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소문이 잘못된 거예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이웃들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웃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문은 대체 왜 돌고 있는 거니?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누군가 오해를 했거나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여길 어떻게 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믿고 싶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순간만큼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웃들과 만날 때마다 저를 향해 던지는 눈빛과 태도가 변한 이유를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대체 이 소문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웃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아, 그런 말이 어디서부터 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길래. 저희가 잘못했네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말을 옮겼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저는 모든 게 단순한 오해와 잘못된 소문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씁쓸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날이라 저는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준영이가 좋아하는 감자전과 떡볶이,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한다던 묵은지, 김치찜까지 모두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김치도 꺼내고 손수 담근 나물 반찬도 하나 둘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손자가 뛰어다니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동안 배추를 절이던 그 고된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 모든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다 차리던 찰나 준영이가 소파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피자 먹고 싶어. 그 말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무엇인가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이런 반찬보다 배달 음식을 더 좋아해요. 제가 피자랑 치킨 좀 시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에 놓인 음식들이 마치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갓 끓인 김치찌개의 따뜻한 김도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의 윤기도 제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굳이 배달 음식을 시킬 필요가 있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한두 조각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니 편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허리를 굽히며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며 특별히 준비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들이 마치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피자가 도착하자 신나게 웃으며 박스를 열었습니다. 피자를 한 조각 집어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만든 김치찌개나 묵은지, 찜 앞에서 이렇게 웃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피자를 먹는 동안 저는 혼자서 조용히 식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떠오른 고기를 조심스럽게 건져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였는데 가족들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 정성이 무슨 소용일까?
피자와 치킨을 다 먹은 손자가 웃으며 식탁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피자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피자 먹자요. 그 말에 대답은 했지만 속에서는 무거운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남은 음식을 치웠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와 남은 음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다음엔 조금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세대의 입장 차이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조금 덜 준비하도록 하마. 요즘 방식도 내가 배워야겠지? 그날 이후 저는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씩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올리고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어우르는 법을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와서 김치 맛을 보고 갔으니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에서 자주 보던 소녀가 골목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머뭇거리던 소녀는 저를 보며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 멈칫했습니다. 아니, 무슨 글인데? 소녀는 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며느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다친 손목으로 강제로 김장까지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게 가족인가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저를 보며 작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할머니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쓴 글과 사람들이 남긴 댓글 내용이 뒤섞이며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강제로 김장을 시켰다고 생각한 걸까? 며느리가 다친 손목을 걱정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글을 올린 걸까?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몸이 이 순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녀가 보여준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며느리를 강제로 일시키다니 너무하네. 이런 시댁은 진짜 없어져야 돼. 그런 글을 보며 억울함이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가족을 위해 김치를 담가내며 느꼈던 모든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손만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뒤 여전히 손에 깁스를 하고 있는 며느리가 집에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보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목은 괜찮니?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병원에서 한 달은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다. 미진아,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다. 강제로 김장을 했다는 그 말이 정말 내 진심이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농담처럼 쓴 거예요.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글을 쓰길래 저도 그냥 따라 쓴 건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며칠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쓴 글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을지 생각은 해봤니?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내가 너를 강제로 일을 시켰다고 믿는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 며느리는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단순히 관심 끌려고 쓴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날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다는 애인 게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었는데 이런 글들을 쭉 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 한마디는 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 며느리 손목 괜찮아졌나요? 며칠 전엔 깁스도 없이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깁스 없이 다닌다고요? 이웃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시장에서 본 것 같아서요. 아이고, 괜한 말을 했나? 어쩌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손목이 아프다며 깁스를 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손목이 다친 게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이웃이 잘못 본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허리를 굽혀가며 무거운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만들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김장을 했는데 며느리가 날 속였다면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말했던 깁스, 그거 정말 진짜였니?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손목이 조금 불편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목이 불편한 사람이 시장에서 깁스도 없이 다닌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짓말을 한 거니? 내가 이 나이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혼자 김장을 했는데 너는 그걸 다 알고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니?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억울한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너도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위해 산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잠깐 핑계를 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한 감정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말했어야지. 가족이라면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죄송은 한데요. 왜 김장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김장인 거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거짓말까지 했겠어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세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린 그날 이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바람이 차가웠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 오는 모습에 반가움이 스쳤지만 두 사람의 무거운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 이 무거운 분위기로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봐. 아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저희 사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줄고 대출이 쌓이면서 더 이상 저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돈을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듣고 나니 걱정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몇 달 전 김장 때의 서운함과 며느리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니 안타깝구나.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아내가 나를 대했던 행동들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를 속이고 김장을 돕지 않았던 건 정말 제가 경솔했어요. 그 일 때문에 어머니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이라면서 나를 속이고 그때의 고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을 부탁한다니 이게 과연 진심일까? 내가 나를 속였던 일,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너는 정말 알고 있는 거니?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면서 지금 와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부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부족했던 거 알아요. 어머니께 그런 마음을 드린 것도 잘못이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은 과연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은 가족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외면했던 그 순간에도 가족이라 생각했니? 그때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너무 힘들었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만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 가족이라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그 신뢰를 깨뜨렸어.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돕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들을 돕는 게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나를 또다시 희생시키는 결과로 끝날까? 내가 바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너희가 나를 대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보마. 그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에 가득 찼고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날, 몸도 마음도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안은 점점 더 정리하기 어려워졌고 김장을 마친 후로 허리와 무릎은 아파서 제대로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다면 조금은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바빴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세요? 짧은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급한 말투에 마음이 약간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용기를 내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시간 날 때 내려와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는 듯 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너무 바빠요. 어머니가 힘드시다면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웃에 부탁하라고? 내가 너희 어머니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건가?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 혼자 살고 있잖니.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든 상황이라 시간이 안 돼요.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도울게요. 그 통화가 끝난 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가족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내가 도움을 청할 때는 이렇게 차갑게 외면하다니. 며느리와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정말 바빠서요. 집안일이 힘드시면 요즘은 도우미를 부르거나 복지사 선생님께 한번 부탁드려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어서야. 너희가 내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니? 며느리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가족으로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지나친 욕심이었을까?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뎠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지금 당장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가기 싫다니까. 자꾸 왜 그래요? 그 짧은 대답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다시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이미 가족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까? 혼자 남겨진 집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난번에 부탁드린 일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또다시 돕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다른 데선 정말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필요할 땐 외면했던 순간들, 제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아들의 차가운 태도들, 내가 도움을 줄 때만 가족이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땐 가족이 아닌 거야? 지훈아, 나는 내가 이번 일을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도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뒤를 봐주는 것이 너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가족은 서로를 위해야 하지만 그건 서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야.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의 생각이 그렇다면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이 결정이 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연락도 방문도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특히 가족이라면 그 상처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삶 전체를 흔드는 깊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저도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기다리며 내가 더 깊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건 내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들 부부를 기다리며 기대를 놓지 못했던 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멀리 하기로 했어. 내가 나를 더 아끼기로 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비슷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나요?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들에게서 한 번쯤 따뜻한 태도를 기대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 멀어진 게 아니야. 그저 나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사랑은 때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기대와 신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무너지게 하게 두지 마세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아픔을 준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감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와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연락하면 다시 사연 보내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